서재 책상에 앉아 나는 결혼 30주년을 맞이해 신혼여행과 내 인생 최고의 추억들을 회상하고 있었다. 아내 수진과 함께했던 제주도에서의 소중한 시간들을 떠올리자 그리움과 깊은 감사가 밀려왔다. 그곳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특별한 자리로 남을 마법과도 같은 경험이었다. 처음부터 나는 마치 신비로운 세상에 발을 들인 듯 세상의 모든 근심을 씻어내고 평온함만을 남기는 기분이었다. 중문 해수욕장의 깨끗한 백사장을 손을 잡고 거닐며 부드러운 파도가 발을 간지럽히는 동안 우리는 주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었다.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던 유채꽃 향기는 우리를 감싸는 로맨스와 평화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의 신혼여행은 단순히 멋진 풍경뿐만 아니라 영혼에 깊이 새겨진 경험이었다. 울창한 숲과 숨겨진 폭포를 탐험하며 자연의 웅장함을 발견했고 우리는 그 원시적인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서귀포 절벽 위에 자리한 우리의 빌라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 전망을 선사했다. 매일 저녁 노을은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걸작을 만들어냈다. 서로를 꽉 껴안고 사랑과 헌신으로 가슴 벅차했던 그 소중한 순간들. 촛불 켜진 해변에서의 저녁 식사. 쏟아지는 별빛 아래 신선한 해산물과 제주 특산 요리를 즐기며 보낸 밤들은 낭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밤을 진정 마법처럼 만든 것은 수진의 부드러운 눈빛이었다. 제주도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우리 사랑 이야기의 구체적인 증거이자 소중한 추억과 꿈이 깃든 곳이 되었다. 신혼여행을 회상하며 나는 우리 유대감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꼈다. 제주도는 우리 사랑을 키워주었다. 우리의 감정을 단단하게 하고 비할 데 없는 기쁨과 평화를 주었다. 그 낭만의 오아시스에서 우리가 만든 소중한 추억에 나는 깊이 감사했다. 한창 생각에 잠겨 있는데 비서가 내 기분이 좋아 보인다며 농담으로 로또라도 당첨됐냐고 물으며 끼어들었다. 나는 아내가 요즘 유난히 나를 챙겨주어 사랑받고 존중받는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수년 만에 다시 두 번째 신혼여행을 맞은 것 같았고 오랜만에 그녀와 함께할 시간을 기다리며 온종일 그녀 생각뿐이라고 했다. 지난 2주 동안 나는 수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다. 마치 사랑에 빠진 10대 소년 같은 목소리였겠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다시 행복해졌고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수진과 나는 견고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지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랑의 불꽃은 서서히 지루함으로 바랬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주간은 달랐다. 수지는 밝아졌고 거의 매일 밤 친밀함을 원했으며 예전의 애정 표현들을 되살렸다. 나는 이 갑작스러운 애정 폭발이 우리 관계의 회복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들뜬 마음으로 나는 일찍 퇴근하여 그녀를 위한 로맨틱한 깜짝 이벤트를 계획했다. 장미 꽃다발 2개, 진심을 담은 편지, 그리고 오늘 밤 사랑 고백과 함께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과 고급 초콜릿을 선물할 생각이었다. 또한 우리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예약해둔 7박 8일 크루즈 여행권도 공개할 예정이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차고를 통해 집으로 들어선 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엌 계단을 올라섰을 때 사랑하는 아내 수진 대신 식탁에 앉아있는 29살의 딸 지은을 발견했다. 나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반겼다. 안녕, 엄마는 어디 있니? 불과 2주 전, 그들은 중요한 대화를 나눴었다. 지은은 엄마, 전 이 일에 확신이 없어요 라고 했고 수진은 고백했었다. 난 내 아빠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 그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지은은 엄마를 안심시켰었다.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엄마가 예전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아빠도 이제 젊지 않으시고요. 아빠는 엄마의 욕구를 이해하고 이번 한 번의 즐거움을 허락하실 거예요. 수지는 고집을 피웠다. 지은아, 내 입으로 아빠 앞에 서서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러 간다고 말할 순 없어. 그건 못해. 그러자 지은이 제안했다. 그럼 제가 할게요. 최상훈 아저씨가 저녁 7시에 식당에서 기다리실 거고 엄마는 갈 준비만 하세요. 저녁 6시에 아빠가 오시면 엄마는 이미 나가고 없을 거예요. 제가 여기 남아서 아빠께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엄마는 원하시던 경험을 하시면 돼요. 수지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 데이트에 동의하긴 했지만 이게 잘못된 일 같아. 내가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기로 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앞으로 2주 동안 내 아빠 눈을 똑바로 쳐다보겠니? 지은이 조언했다. 그럼 아빠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대신 이 2주 동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세요. 아빠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모든 걸 설명하면 아빠도 이해하실 거예요. 엄마가 하는 일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잠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것뿐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아빠에게 다가가서 놀라게 해주세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고 나면 그날 밤 아빠는 두 팔 벌려 엄마를 다시 맞아주실 거예요. 절 믿으세요.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실 분이에요. 제가 부탁하면 뭐든 들어주셨던 것처럼요. 지은의 조언이었다. 아빠에게 엄마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수지는 결심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저 데이트 한 번일 뿐이고 내가 내 아빠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다는 뜻은 아니니까. 30년 만에 갖는 하룻밤의 즐거움일 뿐이야. 문제될 거 없어. 데이트 당일 전까지 매일 밤 아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거야.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줄 거야. 수지는 다짐했다. 그를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로 느끼게만 하면 돼. 그는 훌륭한 남자니까 나에게 이 특별한 경험을 허락해 줄 거야. 이제 집에 가서 남편 태우 저녁을 차려줘야겠구나. 지은이 물었다. 고마워요, 엄마. 태우 씨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두 분 언제 손주 보여주실 거예요? 수진이 묻자 지은은 대답했다. 곧이요. 몇 달 안에 갖기로 계획했어요. 지은은 집으로 돌아갔다. 수진은 자리에 앉았다. 남편 민준이 집 뒤편에 지어준 화실에 홀로 앉아 그의 최신작 앞에 있었다. 최근 그녀는 다른 남자와 함께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껴 창작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말을 떠올리자 갑자기 붓이 살아 움직이는 듯 했고 캔버스는 생동감 넘치는 색채와 감성적인 풍경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남편이 이 경험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혼자 앉아 있으니 죄책감을 넘어선 평온함이 느껴졌다. 민준 씨가 처음엔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남자를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민준 씨가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걸 이해시킬 수 있어. 내가 최고의 아내가 되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면 돼. 사랑을 다지기 위한 계획의 첫날 밤. 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슬립을 입었다. 목욕 후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을 했다. 슬립과 하이힐 차림으로 문 앞에서 민준을 맞이했고 그를 침실로 이끌어 옷을 벗겨주고 잊고 지냈던 즐거움으로 그를 놀라게 했다. 그의 미소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왜 진작 이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포옹과 사랑의 말들이 그 순간을 완성했다. 민준이 물었다. 수진아, 수년 만에 최고의 귀가였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내가 대답했다.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어. 좋았어? 그가 대답했다. 정말 좋았어.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깨달았어. 그는 만족스러워하며 나를 침대로 끌어당겨 뜨겁게 키스했다. 수년 만에 가진 최고의 친밀감이었고 나는 데이트 계획을 재고하게 되었다. 상훈 씨 덕분에 다음 몇 주 동안 우리의 친밀감은 치솟았고 민주는 변했다. 그는 더 밝아지고 다정하고 사교적이 되었으며 우리 애정의 불꽃을 다시 피웠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고 데이트 계획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 지은에게 이 변화를 털어놓았다. 아빠랑 다시 불꽃을 찾아서 그 경험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 지은이 말했다. 정말 멋진 일이지만 엄마, 당장 취소하진 마세요. 앞으로 2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요. 함께 즐기시고 나중에 다시 평가해 보세요. 막판에 취소해도 상훈 아저씨는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라고 지은은 조언했다. 알았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상훈 씨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렴. 내 친구 아빠라는 건 기억하는데 그의 사정에 대해 다시 말해줘. 내가 부탁했다. 내 엄마. 아내 혜경 아줌마가 수술 불가능한 뇌종양 진단을 받았을 때 상훈 아저씨는 돌아가실 때까지 헌신적으로 돌보셨어요. 그 후 은둔하며 우울증과 외로움에 시달리셨죠. 혜경 아줌마 없이 길을 잃은 느낌이라 다시 데이트하는 걸 힘들어하셨어요. 지은이 설명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지은은 계속했다. 두 분 모두에게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저씨께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그리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말씀드렸죠. 우리는 로맨틱한 연인이 아니라 아빠를 버리지 않으면서 우정을 탐구하고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데이트 아이디어에 대해 의논했어요. 엄마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얼굴이 밝아지시더라고요. 활짝 웃으시며 정말 저분과 데이트할 기회가 있을까? 라고 물으셨어요. 우리의 대화는 이랬다. 상훈 아저씨, 제가 엄마한테 아저씨 사진 보여드리고 이야기하면 엄마도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아저씨보다 연상이세요. 그게 문제가 되니? 전혀. 여전히 저 모습이라면 난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단다. 네 아빠는 어쩌고? 엄마가 나랑 데이트하는 걸 괜찮아 하시겠니? 어쨌든 유부녀시잖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는 엄마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실 분이고, 엄마도 아저씨만큼이나 이게 필요해요. 두 분이 서로 의지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엄마랑 얘기해보고 동의하시면 전화번호 드릴게요. 그럼 두 분이 데이트랑 하룻밤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하룻밤이라니 무슨 뜻이니? 상훈 아저씨, 두 분 다 성인이잖아요. 둘 다 외로움을 타고 있고요. 창의적으로 저녁과 밤 시간을 계획해서 엄마가 아저씨를 매력적으로 느끼고 밤을 함께 보내고 싶게 만드세요. 관심 있으시면 전화번호 드릴 테니 낮에 전화해 보세요.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 같고 엄마보다 10살 정도 연하예요. 분명 즐거우실 거예요. 그분은 대화할 친구가 필요할 뿐이고 저는 두 분이 서로 도울 수 있다고 믿어요. 다음 날 상훈 씨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고 즐거운 대화 끝에 그는 그녀에게 말동무가 되어 밤을 함께 보내달라고 제안했다. 사진에 대한 칭찬과 데이트 전망에 수진은 여고생처럼 마음이 들떴다.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과 그의 장난스러운 농담이 그녀를 흔들었다. 그녀는 그가 데리러 오겠다는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식당에서 만나기로 하며 기꺼이 데이트를 수락했다. 그들은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고 데이트 날이 다가올수록 묘한 기류가 고조되었다. 만남 전날 밤, 수진의 문자 메시지는 배우자에 대한 정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준이었다. 그녀는 이미 그에게 빠져 있었다. 민준을 생각하면서도 수진은 다가올 저녁을 상상하며 흥분에 휩싸였고 매일 밤 민준과의 잠자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민준은 항상 미소를 지었고 수진은 상상 이상의 성취감에 도달하며 극도의 친밀감을 갈망했다. 나는 내 딸을 소중히 여겼고 아름다움 그 자체이자 지금의 멋진 여성으로 성장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성장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나는 그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언제나 곁에 있으려 노력했다. 딸을 보자마자 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반겼다. 우리 딸, 여기 웬일이니? 그리고 엄마는? 나는 장미 2다발과 와인 1병, 초콜릿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오늘 밤 엄마한테 특별한 깜짝 선물이 있어서 반응이 너무 기대되거든. 나는 코트 주머니에서 7일간의 크루즈 여행 계획서와 티켓을 꺼냈다. 엄마를 모시고 새로 나온 크루즈를 타고 일주일 동안 여행할 거야, 우리 딸. 엄마가 이걸 알면 얼마나 기뻐할지 벌써 기대되는구나. 아빠. 잠깐만요. 엄마 오시면 놀래켜 줄 거니까 쉿. 아빠, 우리 얘기 좀 해요. 딸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방식은 언제나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어릴 적 내 무릎에 안겨있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눈물이 고이고 숨이 가빠지는 딸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듣게 될 말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분명했다.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무슨 일 생겼어? 아니요, 엄마는 괜찮아요. 일단 앉으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앉아서 말을 이으려 애쓰는 딸의 눈물, 젖은 눈을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 후 딸이 입을 열었다. 아빠,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요즘 두 분 사이가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도 엄마를 사랑해. 그래서 오늘 밤 내 마음을 표현하려는 거야. 딸의 눈물을 보자 내 말이 의도한 대로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정말 죄송해요, 아빠. 하지만 엄마는 데이트가 있으세요. 나는 멍하니 앉아 그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딸의 눈물이 계속 흐르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 사건들이 연결되기 시작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니? 내 엄마 어디 있어? 내가 소리치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딸은 깜짝 놀랐다. 엄마는 아빠를 깊이 사랑해요.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엄마는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러 가셨고 내일까지 집에 안 오실 거예요. 아빠한테 직접 말하기 힘들어 하셔서 아빠 상처 드리지 않으려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하룻밤이고 내일 오실 거예요. 지금 장난하니? 진심은 아니겠지? 내 엄마는 절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웠는데.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외쳤다. 아빠. 엄마는 아빠를 사랑해요. 30년이 지나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으셨던 것 뿐이에요. 결혼 생활 수년 후에 엄마는 답답함을 느끼셨고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하셨어요. 딱 한 번뿐이에요. 엄마가 아빠를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될 거라는 점. 말고는 두 분 사이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딸이 변명했다. 나는 딸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지은아, 왜 네가 이 일에 관여된 거니? 엄마가 널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였어. 그리고 이건 나한테 직접 말했어야지. 네가 아니라. 엄마랑 저는 항상 가깝고 모든 걸 공유하잖아요. 엄마가 잠자리가 시들해졌다고 소외감을 느낀다고 털어놓으셨어요. 제 친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사별하시고 많이 외로워하셔서 말동무가 필요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소개해드렸어요. 딸이 설명했다. 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진심이니? 내가 내 엄마를 친구 아빠랑 데이트하게 주선했다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엌을 서성였다. 빌어먹을 대답해 박지은. 내가 소리치며 딸 앞에 우뚝 섰다. 네가 꾸민 일이야? 내 아내. 내 엄마가 내 친구 아빠랑 데이트하는 게 너 때문이라고? 분노가 끓어오르며 침이 튀었다. 정말 죄송해요, 아빠. 아빠가 말씀하시니 끔찍하게 들리지만 제가 그랬어요. 친구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랬어요. 딸이 설명했다. 세상에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친구 부모님을 사랑해? 나에 대한 사랑은? 나는 내가 무시하고 내가 꾸며낸 말이면 뭐든 받아들여야 하는 쓰레기 취급인 거냐? 엄마 어디 있어? 그리고 내일까지 안 들어온다는 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다그쳤다. 아빠. 엄마는 식당으로 가셨고 어딘지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두 분이 함께 주무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 한 번뿐이에요. 내일이면 오세요. 그리고 아빠, 엄마는 아빠만 사랑해요. 지난 2주 동안 엄마는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아빠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냥 데이트 한 번의 하룻밤이에요. 아빠가 이해해 주시고 이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다야? 엄마의 최근 애정 공세가 사랑에서 나온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다 죄책감을 덜기 위한 거였다고 말하는 거니? 이건 좋게 끝나지 않을 거다. 내가 장담하마 내가 쏘아붙였다.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물을 흘리며 딸이 애원했다. 아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는 척하거나 아빠를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빠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빠, 제발. 엄마한테 딱 하룻밤만 주세요.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빠 없는 삶은 상상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빠 은퇴하면 손주들과 시간 보낼 걸 기대하고 계세요. 태우 씨랑 저도 아이 가질 계획이고 두 분 다 필요해요. 참 기가 막히는구나. 엄마가 나 말고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기로 동의한 순간 기회는 날아간 거야. 그 남자가 누구냐? 내가 물었다. 제 친구 혜경이의 아빠예요. 아주 좋은 분이고 아빠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빠 두 분 공통점이 많으실 거라 믿어요. 딸이 대답했다. 오, 그래?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네. 유부녀랑 그것도 내 아내랑 데이트하는 걸 뻔히 아는 남자랑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마 우린 술 친구가 될 수 있겠고 주말마다 내 엄마를 만나라고 내가 제안이라도 해야겠니? 그게 너랑 내 엄마가 나한테 바라는 거냐? 내가 비꼬듯 대꾸했다. 지은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자신의 계획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분노에 따른 등골이 서늘해져 뒤로 물러났다. 방을 서성거리던 나는 마침내 평정심을 되찾고 딸에게 돌아섰지만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나의 고통과 상처가 여실히 드러나 딸은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이 상황에서 내 역할 잘 들어라, 지은아. 지금 당장 나가라. 오늘 밤 너희 둘이 나한테 저지른 짓을 처리하려면 혼자 있어야겠어. 너를 보거나 내 소식을 듣고 싶지 않다. 전화도 하지 말고 편지도 쓰지 마라. 너희의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고 이제 나한테 딸은 없다. 너희 둘 다 내 마음속에서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난 더 이상 내 아빠가 아니고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이제 내 집에서 나가고 다시는 나한테 말 걸지 마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은 흐느끼며 얼굴을 감싸 쥐었다. 아빠, 제발 그런 말 마세요. 사랑해요. 오늘 밤 여기 있고 싶어요. 엄마랑 저는 제가 아빠랑 같이 있기로 계획했어요. 우리는 혼자 있고 싶다. 네가 보여준 무례함은 네가 나를 아버지로서 존경하거나 사랑한 적이 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구나. 넌 네 엄마 딸이야. 지난 세월 너희에게 더 나은 삶을 주려고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게 내가 받는 감사냐? 아니, 난 그저 가족을 부양하는 구실로만 여기 있었던 거고 분명한 건 너희 둘 중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했다는 거다. 나는 눈물과 흐느낌 속에 씁쓸하게 결론지었다. 딸이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제발 그런 말씀 마시고 내일 엄마가 설명하게 해주세요. 두 분 30년 동안 행복했잖아요. 아빠가 엄마 사랑하는 거 알아요. 엄마를 사랑해 주세요. 딱 한 번만 허락해 주시면 엄마는 아빠 안 떠날 거예요. 엄마는 아빠 사랑해요. 엄마가 한두 가지, 아니 1000가지를 가질 순 있어도 나를 다시 가질 순 없을 거다. 용서는 내 능력 밖이야. 관련된 모든 인간들이 벌을 받을 거다. 남의 아내를 탐한 그 외로운 놈까지 포함해서. 이제 꺼져. 넌 본색을 드러냈고 너한텐 여전히 엄마가 있으니 달라질 건 없겠지. 내가 말했듯이 너희 둘은 끼리끼리 잘 맞으니까. 지은아, 내 마음속에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제발 가라. 고통 속에 얼굴이 눈물로 뒤범벅된 채 딸은 집을 뛰쳐나갔다.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고통이었다. 아빠의 반응이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빠가 정말 처음으로 자신을 버린 걸까? 엄마를 돕겠다고 한 일이 선을 넘었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빠가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한다는 걸 알기에 아빠의 분노가 선명하게 보였다. 아니야, 아빠는 너무 화가 나신 거고 곧 용서해 주실 거라고 기도했다. 지은이 떠난 후 나는 수진의 핸드폰으로 전화했지만 신호만 갈 뿐. 나는 술을 몇 잔 마신 뒤 제발 전화 좀 달라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메시지를 수십 통 남겼지만 답장은 없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그녀가 돌아오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기 연민에 지쳐 나쁜 뉴스들만 나오는 TV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순식간에 내 세상은 악몽으로 변했다. 지난 30년의 결혼 생활, 좋은 추억들, 딸의 탄생, 기쁨, 지은의 결혼식 축하와
우리가 나눴던 친밀한 유대감.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배신으로 영원히 사라진 것 같았다. 수진과 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 잠자리를 가졌고 젊은 시절처럼 흥미진진하진 않아도 불만은 없었다. 관계 후엔 항상 서로 껴안고 잠들었다. 사랑에는 매일 나누는 인사였고 다툼은 거의 없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수진이 20년 동안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내가 지어준 화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놀라운 그림과 조각품을 만들었고 많은 상을 받았으며 내가 그녀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 갤러리로 꾸민 그 화실의 작품들을 전시했다. 그곳은 그녀의 성역이자 예술적 재능의 증거였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종종 그녀의 우선순위에서 딸과 예술 다음인 세 번째라고 느끼곤 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이 내게는 가장 중요했다. 지은의 고백은 나를 밑바닥부터 뒤흔들었다. 다른 곳에서 친밀함을 찾고 싶다는 그녀의 욕망은 나를 멍하게 만들었고 딸을 통해 전달된 배신감은 혼란 속에서 내 분노와 모욕감을 부채질했다. 나는 내 인생, 내 집,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아 이제 빚도 없는 조상 대대로의 집. 술기운의 복수심이 타올랐다. 분노와 상처에 힘입어 나는 그녀의 안식처를 바라보며 수진에게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줄 방법을 생각했다. 결단력이 새로운 힘으로 솟구쳤다.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슬픔을 행동으로 옮겼다. 10여 차례 안방을 오가며 수진의 물건들을 모아 그녀의 화실로 옮겼다. 신발, 드레스, 보석들이 그녀의 예술 공간 바닥에 흩어졌다. 다음 1시간 동안 나는 결혼 앨범을 포함해 집안의 모든 사진첩을 찾아 점점 높아지는 더미 위에 쌓았다. 그러다 그녀가 다락방에 진공 포장해둔 물건들이 생각났다. 웨딩드레스, 아기 옷, 그리고 수많은 추억의 물건들. 나는 그것들을 모두 끌어내려 이미 1미터가 넘는 더미 위에 쌓았다. 한 사람이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물건을 축적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나는 벽에 걸린 그녀의 액자 사진들을 모두 떼어내 더미 위에 올렸다. 조각품, 스케치, 그녀가 아끼던 모든 개인 물품이 새벽 5시가 될 때까지 거대한 산을 이뤘다. 나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아침 6시까지는 행동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 집에 돌아오거나 내 전화와 문자에 답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만약 답이 없거나 그녀가 없다면 나는 시작한 일을 끝내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집을 다시 점검하고 그녀의 모든 물건이 화실에 있는지 확인했다. 5시 30분, 나는 차고에서 20리터짜리 휘발유 통을 꺼내 들고 나는 육실을 준비하며 화실로 갔다. 그 사이 온라인 뱅킹으로 공동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돈을 내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고 가방 몇 개를 쌌다.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시 떠나 있을 생각으로 짐을 트럭에 실었다. 6시 5분까지 5분을 더 기다렸지만 마지막 희망은 사라졌다. 나는 화실 벽에 쌓인 물건들에 휘발유를 부었다. 무거운 한숨과 약간의 망설임 끝에 나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고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다. 불길은 순식간에 그녀의 보물들을 집어삼켰고 그 빛은 도로에서도 보일 정도였다. 내가 떠나기도 전에 불길은 그녀의 세상과 소중한 모든 것을 휩싸버렸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절망적인 상황에 더해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나를 덮쳤다. 깊은 슬픔이 밀려왔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나는 한때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화실과 같은 운명을 맞이했음을 완전히 타버렸음을 깨달았다. 예상치 못했던 건 불길이 화실에서 뒤쪽 베란다로 번져 두 건물 모두 탔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소방관들이 화실에 불을 끄고 베란다의 불길을 잡아서 집은 구했지만 내부는 연기 피해가 심해 수리가 끝날 때까지 살 수 없게 되었다. 혼란 속에서 나는 불타버린 결혼 생활의 잔해에서 약 140km 떨어진 고속도로변 모텔방을 현금으로 잡았다.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발각되지 않기로 결심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썼다. 아드레날린 덕분에 방에 들어갈 때까지 깨어 있었지만 전화기를 끄자마자 침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고 정오가 되어서야 깼다.
전화기를 켜자마자 화면이 알림으로 가득 찼다. 지은, 수진, 그리고 최 형사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수십 통이었다. 택시에서 내린 후 나는 식당에서 상훈을 만났다. 안내 데스크에서 나를 기다리는 잘생긴 연하남을 보자 스릴과 흥분이 밀려왔다. 검은색 미니 드레스와 얇은 검은색 스타킹. 힐을 신은 내 모습을 보고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의 시선은 앞서 미용실에서 몇 시간을 공들인 머리와 화장, 그리고 살짝 드러난 가슴골에 고정되었다. 나는 이 유일한 만남을 그에게 흥미롭고 잊지 못할 완벽한 것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했었다. 내 파트너는 눈앞의 광경에 매우 만족해 보였고 내 반응에 따라 그의 몸이 반응하는 게 느껴졌다. 그의 분명한 호감 표시에 자신감이 치솟은 나는 부드러운 키스로 그를 맞이했다. 인사 후 우리는 바발로 옮겨 높은 의자에 앉았고 내가 일어설 때 그가 내 스타킹 신은 다리를 훔쳐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산만해지지 않으려고 전화기를 껐다. 이 특별한 저녁의 매 순간을 즐기기로 다짐했고 이 시간이 찰나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뚜렷한 연결감이 있었고 마치 오랜 친구 같았다. 나는 평소 민준에게도 거의 하지 않던 가벼운 스킨십과 들이대는 대화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내 내면의 자신감을 발휘해 이 경험을 즐기기로 했다. 두 번째 잔을 비웠을 때 직원이 테이블이 준비되었다고 안내했다. 저녁 식사는 훌륭했고 대화와 함께한 시간도 즐거웠다. 그가 밤을 함께 보내고 싶냐고 물었을 때 나는 힐을 벗고 장난스럽게 내 발을 그의 다리 사이로 밀어 넣었다. 얇은 스타킹 너머로 보이는 붉은색 페디큐어에 그의 시선이 머물렀고 그는 미소 지었다. 그가 갈 시간이라고 말하며 내 손을 잡고 예약해둔 호텔 방으로 이끌었다. 엘리베이터가 14층으로 올라갈 때 상황의 심각성이 엄습했고 민준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 불안을 감지한 그는 나를 끌어당겨 단단한 몸에 밀착시켰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전례 없는 열정적인 키스로 답했다. 그 순간만으로도 남편에 대한 생각을 지우기에 충분했다. 오늘 밤 나는 온전히 그에게 속해 이 경험을 만끽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지체 없이 내 드레스 지퍼를 내렸고 옷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자신의 옷도 벗어던지고 나를 돌려 세웠다. 그는 내 매력을 칭찬하며 능숙하게 속옷을 벗기고 침대로 이끌었다. 시간은 꿈처럼 흘러갔고 만남의 매 순간은 관능과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 나를 더 갈망하게 만들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의 완벽한 몸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지나고 그는 열정적으로 내 스타킹을 벗기더니 다시 힐을 신어달라고 애원했다. 힐의 매력이 그의 욕망을 더 자극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나에게 뜨거운 키스를 퍼부으며 솜씨를 발휘해 나를 기절시켰다. 민준에게도 같은 열정을 보여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금세 비교를 멈췄다. 그의 확고한 시선이 내 눈과 마주쳤을 때 그는 사랑해요 수진 씨라는 뜻밖의 말을 내뱉었다. 내 영혼을 뒤흔든 그 선언은 마치 신성한 계시와도 같았고 순수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 우리는 밤새 4번 더 사랑을 나눴고 아침에 한 번 더, 매번 처음처럼 강렬했다. 내 인생 최고의 육체적 경험이었고 나는 이 일을 허락한 나 자신을 칭찬했다. 상훈과 함께 있을 때 민준에 대한 생각이 침범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나를 꼭 안고 있는 남자에게 집중하려 애쓰며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맞았다. 우리는 부드러운 키스를 나눴고 그의 손가락이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수진 씨, 어젯밤에 말했듯이 진심이에요. 당신은 놀랍고 섹시한 여자예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 정중하게 거절하려 했다. 상훈 씨, 정말 멋진 경험이었고 당신은 친절하고 훌륭한 남자예요. 하지만 전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이고 이걸 반복할 순 없어요. 이건 일회성 이벤트였고 소중히 간직할게요. 당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매 순간이 훌륭했어요, 수진 씨. 거절하기 전에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남편분도 반대하지 않는 것 같고,
당신이 허락한다면 내가 큰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아니요라고 하기 전에 잘 생각해봐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또 한 번의 깊은 키스와 함께 그가 나를 꼭 안았고 나는 그의 품에 굴복했다. 만약 민준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당장 상훈과 함께 했을 것이다. 하지만 민준은 내 남편이고 내 행동을 용서해 주길 바랐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호텔을 나섰고 그가 나를 집까지 태워주는데 전날 밤 데이트 이후 처음으로 전화기를 켰다가 쏟아지는 부재중 전화에 경악했다. 민준의 문자를 보자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다. 이 불쌍한 남자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는 없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고 내가 그에게 고통을 줬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문자를 읽기도 전에 상훈이 우리 동네로 들어서자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 어디세요? 지금 거의 다 왔어. 엄마, 집에 불이 났어요. 밤새 전화했는데 엄마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불이라니. 아빠는 어디 계셔? 그게 문제예요. 아빠가 사라지셨어요. 아무도 어디 계신지 모르고 전화도 안 받으세요. 느낌이 안 좋아요, 엄마. 거의 다 왔다. 나중에 다시 걸게. 상훈이 우리 집 쪽으로 차를 돌리자 집 밖에 소방차와 경찰차가 보였다. 앞쪽은 피해가 없어 보여 소방관에게 상황을 물었다. 집주인 되십니까? 그중 한 명이 물었다.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낯선 미남 옆에 서 있는 나를 쳐다보았다. 네, 이수진입니다. 이수진 씨, 저희가 집은 구했습니다. 뒤쪽 베란다만 피해를 입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뒤편 별채 내부의 연기 잔해를 제거할 때까진 거주하실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별채는 복구 불가능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나를 상훈이 부축해 보도블록에 앉혀주었다. 완전히 파괴됐나요? 유감입니다만 검게 탄 잔해만 남았습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만 지금 최 형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실 겁니다. 나는 최 형사가 신문하기 전에 서둘러 일어나 집 뒤편으로 갔다. 그가 나를 따라잡았을 때 나는 사랑하는 내 안식처의 잔해 앞에 서서 나는 즉시 민준이 한 짓이라고 의심했다. 내 잘못에 대한 복수라고. 이수진 씨,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최 형사가 물었다. 아니요, 어젯밤 여기 없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내가 대답했다. 이쪽은 남편분이십니까? 그가 상훈을 보며 물었다. 아니요, 그냥 친구입니다. 상훈이 대답했다. 형사가 의미심장하게 나를 쳐다보며 남편의 행방을 묻자 얼굴이 화끈거렸다.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위치를 꼬치꼬치 캐묻기에 나는 어젯밤 시내 호텔에서 상훈과 함께 있었다고 소심하게 인정했다. 형사와 조수의 따가운 시선이 내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나는 방금 사라진 남편과 함께 밤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었다. 이제 형사는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이수진 씨, 남편과 별거 중입니까? 어젯밤 남편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우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나는 주장했지만 밤샘 외도를 털어놓은 직후라 터무니없게 들린다는 걸 깨달았다. 남편의 행방을 아십니까? 아니요, 전화를 안 받아요. 남편분과 이야기를 해야 하니 연락이 닿으면 제 연락처를 전해주세요. 그가 명함을 건네며 지시했다. 분노와 두려움이 밀려왔다. 평화로운 안식처와 수년간의 노력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에 대한 분노. 민준의 잠재적 분노와 그것이 우리 결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두려움. 급히 그에게 연락해야 했다. 나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아빠 소식 들었니? 아니요. 어제 저녁 이후로 통화 못했어요. 왜 계획대로 아빠랑 같이 있지 않았니? 엄마, 아빠가 저를 쫓아내고 의절하셨어요. 지은이 뱉은 말에 나는 몸서리쳤다. 민주는 절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만약 그랬다면 결과는 상상보다 더 최악일 것이다. 집에 들어서자 그을린 벽과 악취가 한때 아늑했던 우리 집을 뒤덮고 있었다. 이런 상태로는 지낼 수 없었다. 나는 집을 둘러보고 며칠간 지낼 옷과 개인 용품을 챙기러 안방으로 갔다.
그런데 모든 게 사라져 있었다. 옷, 신발, 내 물건들이 하나도 없었다. 침대 옆 협탁에서 결혼 반지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왜 반지를 거기에 뒀을까? 민준이 반지가 없어진 걸 봤다면 분명 우리 결혼이 파탄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너무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다. 공황 상태로 모든 방을 뒤졌지만 내 물건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끔찍한 진실이 덮쳤다. 정말 그가 다 파괴해버린 걸까? 남은 게 하나도 없나? 나는 서둘러 집을 뛰쳐나가 화실로 돌아가 자네 속을 자세히 살폈다. 부분적으로 손상된 액자와 옷가지들을 발견했다. 민준이 내 데이트만 망친 게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없애고 순식간에 나를 그의 인생에서 끊어버린 것이 분명했다. 나는 울면서 지은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리고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훈이, 그는 급히 자기 집을 제안했지만 지금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였다. 나는 혼자 있고 싶다고 고집하며 그에게 가라고 했고 나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그는 상처받았다. 그 순간 나 자신과 하룻밤을 보낸 남자 모두에게 분노가 치밀었다. 내 잘못임을 알면서도 명백히 내 탓인 이기적인 배신에 대해 부당하게 그를 비난했다. 지은아, 아빠를 잃은 것 같아. 나는 흐느꼈다. 엄마, 그런 말 마세요. 딸이 애원했다. 아빠는 엄마 사랑하잖아요. 아빠가 다 태워버렸어. 옷, 그림, 화실 다 사라졌어. 나한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 갈 곳도 없고 옷도 없어. 아빠는 전화도 안 받아. 내가 아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아빠를 원망하지 않아.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데이트하러 가는 대신 대화를 했어야 했어.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내 이기심이 아빠를 밀어냈어. 내가 아빠 입장이라도 절대 나한테 안 돌아올 거야. 이제 어떡하니? 엄마 자책하지 마세요. 제 잘못도 있어요. 집 수리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오늘 새 옷도 사고 정리 좀 해요. 지은이 제안했다. 모든 그림과 조각이 사라졌어. 30년의 결혼 생활과 20년의 작품 활동이 파괴됐어. 이제 나 혼자야. 내가 한탄하자 지나가던 이웃들이 쳐다보았다. 어머 세상에, 아빠 전화예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가까스로 전화를 받은 나는 거의 쓰러질 뻔하며 연결했다. 민준 씨, 당신이야? 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여보세요, 수진이니? 잘 지냈어? 민준 씨, 어디야? 제발 집으로 와줘. 내가 애원했다. 아니, 수진아, 내 딸한테 다 들었어. 그래, 내 딸이지 내 딸이 아니야. 너희 둘 다 나한텐 죽은 사람이고 이게 우리 마지막 대화일 거야. 민준 씨, 안 돼. 제발 그런 말 마. 사랑해, 제발 들어줘. 민준 씨, 화실이 다 탔어. 당신이 그런 거야? 그가 물었다. 수진아, 네가 한 거야, 내가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내 배신이 불태운 거야. 네가 결혼 반지를 버리고 다른 놈한테 몸을 맡기는 걸 봤을 때 넌 내 가슴 속에서 죽었어. 네 행동은 용서할 수 없고 지은이가 가담한 건 수치스럽고 이해할 수도 없어. 우린 끝났어. 월요일에 변호사 만날 거니까 절차 밟아. 제발 민준 씨, 우리 대화로 풀 수 없을까? 우리 30년의 세월을 이렇게 버릴 순 없잖아. 내가 애원했다. 우린 지금 대화 중이야. 30년의 세월을 버린 건 내가 아니야. 넌 날 배신할 작정이었고 내 죄책감을 덜려고 2주 동안 나한테 사랑을 연기하다가 내 딸 도움받아서 날 속인 거잖아. 그 배신은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짓이야. 남은 비참한 인생 동안 후회하길 바란다. 이게 우리 마지막 대화야. 더 필요하면 내 변호사한테 연락해. 잘 있어라, 수진아. 민준 씨, 잠깐만 민준 씨. 민준은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세상과 함께 사라졌다. 전화를 끄는 민준에게 절망적으로 소리칠 때 지은이 도착했다. 우리는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상실감에 얼굴이 일그러진 우리는 화재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폐허가 된 집에서 지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지은의 집으로 갔다.
도착하자마자 지은은 남편 태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태우는 경악했다. 지은이 해명하려 했지만 태우는 아내가 장모님과 친구 아빠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화를 냈다. 지은아, 장모님을 다른 남자랑 데이트하게 주선했다고? 더군다나 장인어른이 혼자 계실 걸 알면서? 넌 알았어야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떤 남자가 아내가 다른 남자랑 나가 노는 걸 허락해. 이게 네가 그리는 우리 미래야? 너도 장모님이 장인어른 배신한 것처럼 나 배신할 거야? 장인어른 좋은 분이시잖아. 너랑 장모님이 그분 세상의 전부였는데.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은아? 내가 말해줄까? 넌 훌륭한 사람을 망가뜨리고 벼랑 끝으로 몬 거야. 너한테 얼마나 실망했는지 말로 다 못하겠다. 장인어른께 연락드려서 내 철없는 행동 대신 사과드릴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 갖는 문제도 다시 얘기해. 너한테 아이를 맡길 수 있는지 확신이 들 때까지 보류야. 난 솔직히, 난 그런 배신을 용납할 수 없어. 태우의 분노에 지은은 멍해졌고 엄마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에 좌절했다. 그냥 30년 만에 데이트 한 번이었다고요. 세상에 그게 뭐 어때서요? 그 후 지은은 진짜 문제는 부모님의 결혼 파탄, 아빠의 가출, 그리고 엄마의 행복이 산산조각 난 것임을 깨달았다. 곧 그들 모두 그녀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5일 후 나는 피해 상황을 확인하러 집으로 돌아갔고 비용 발생을 피하기 위해 보험 청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집이 전적으로 내 소유이며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알렸다. 합의 조건. 수지는 우리 예금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는 없습니다. 저는 간통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딸 친구의 아버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할 겁니다. 이혼 서류가 접수되었고 방화죄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했지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사 기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았다. 최악의 경우 벌금이 나올 수 있지만 허위 신고가 없는 한 기소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학창 시절부터 지은을 알던 이웃이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지은에게 연락했다. 내가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을 때 지은이 달려왔다.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나는 한때 수진의 화실이었던 제더미를 바라보고 있었고 지은이 안방에서 나를 찾아내 꽉 껴안았다. 아빠,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지은아, 난 너희 둘 다 용서할 수 없다. 다시는 말 걸지 말라고 했지. 날 내버려 둬라. 안 돼요. 아빠는 제 아빠고 저를 용서하셔야 해요. 전 아빠 딸이고 아빠 사랑해요. 잘 들어라. 나한테 더 이상 딸은 없어. 내 가슴을 찢어놓은 여자만 있을 뿐이야. 날 내버려둬. 엄마가 아빠를 필요로 해요. 우리 집에 계신데 아빠를 너무 그리워하고 사과하고 싶어 하세요. 오실 거죠? 절대 안 간다. 엄마가 데이트하러 나가면서 결혼 반지를 두고 간 순간 우리 결혼은 끝났어. 모든 건 끝났고 난 더 이상 그 여자랑 말하지 않을 거다. 너희 둘 다 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라. 전화번호도 바꿀 거다. 이제 가서 네 엄마랑 있어라. 정말 3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으세요? 아니, 내 엄마가 반지를 빼고 그 애인한테 갔을 때 이미 끝낸 거야. 너희 둘이 내 행복을 파괴했고 난 잊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거다. 나가. 지은은 아빠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무너져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 아빠의 말은 가슴 깊이 박혔고 어떤 치료로도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 다음 날, 수지는 이혼 서류를 받았고 자신의 잘못으로 결혼이 끝났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외도 사건 이후 그녀는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다. 부부 상담도 알아보고 민준과 대화하려 했지만 그는 수진과 지은에게 침묵으로 일관했다. 결국 태우가 민준과 연락이 닿았고 지은의 행동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그는 아내의 정절과 외도 개입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자녀 계획을 재고하고 있었다. 태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었다. 수지는 재건된 집으로 돌아가길 희망했지만 이혼 판결로 집은 민준에게 넘어갔다.
그녀는 예금의 절반과 10년 동안 매달 35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다. 민주는 돈을 갚을 의도가 전혀 없었고 수지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결혼 30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책임이었다. 결국 그녀는 딸의 집에서 나와 시내 근처의 작은 원룸 오피스텔로 이사했고 작은 갤러리에서 판매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수진의 예술적 자유는 위협받았다. 더 이상 민준이 만들어준 화려한 화실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작품들 사이에 앉아 평온함을 즐길 수도 없었다. 남편이 선물했던 탁 트인 창 너머 호수 전망도 이제 일이 그녀의 시간을 모두 차지해버려 예전의 삶을 재건할 여유가 없었다. 부유하고 행복했던 결혼 생활의 여유로운 날들은 다른 남자와의 하룻밤 정사 때문에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 어리석은 외도로 인한 고통과 후회는 눈물로도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사랑하는 남편 민준이 다시는 말을 걸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특히 딸까지 버린 사실은 지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이혼 후 수지는 우울증에 빠졌고 파탄난 결혼 생활과 마음을 구원받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았다. 몇 달 후 집 수리가 끝났고 민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 의무를 이행했다. 예고도 없이 그는 집을 팔아버렸다. 매각 후 수지는 화해와 용서를 구하기 위해 그를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부부가 그녀를 맞이했다. 문을 열고 물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수진이 대답했다. 네, 박민준 씨를 찾고 있어요. 여기 사시는데요. 아, 우리한테 집 파신 점잖은 분 말이군요. 남자가 말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외로 떠나셨어요. 정말 친절하고 좋은 분이시더군요. 혹시 이수진 씨세요? 네, 맞아요. 오시면 전해드리라고 봉투를 남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 예쁜 집에서 행복하시길 바라요. 수지는 차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민준을 볼 수 없다는 것과 어리석게 놓쳐버린 사랑을 후회했다. 외로운 오피스텔로 돌아온 그녀는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다. 수진아, 지난 30년은 기억에 남을 거야. 그 세월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아름다운 삶을 나는 영원히 간직할 거야. 넌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어. 내가 남편으로서 부족했던 점이 정말 후회된다. 내가 더 많은 걸 필요로 하는 줄 알았다면 널 위해 뭐든 했을 텐데. 하지만 내가 너만의 길을 선택했으니 우리 결혼도 그렇게 끝나는 거겠지. 네가 배신하기 전에 그 멋진 2주 동안 난 정말 네가 우리 사랑을 다시 피운다고 믿었어. 우리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지. 지은이한테 들어서 알게 됐어. 네가 그 시간들을 내 배신에서 내 주의를 돌리는데 이용했다는 걸. 내 영혼은 부서졌다. 딸이 말했겠지만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네가 좋아하는 장미 2다발, 초콜릿, 와인으로 특별한 저녁을 보낼 생각에 들떠 있었어. 크루즈 여행으로 널 놀라게 해줄 계획이었지. 내 애정과 존경이 가짜였고 진짜 목적은 다른 남자와 함께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가슴이 찢어졌다. 정말 치욕스러웠어. 축하한다. 네가 우리 결혼을 망쳤어. 이 때문에 난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살 수 없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 날 찾으려 하지 마. 난 시야에서 사라질 테니까. 더 이상 너나 내 딸과 말하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의 이 챕터는 닫혔고 난 너 없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 너희 둘이 준 고통과 배신에서 회복하려면 몇 년은 걸리겠지. 사랑하는 사람과 훌륭한 딸 없이 그 아름다운 우리 집에 머무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 너희 둘 다 내 마음속에서 죽었으니 더 이상 여기 머물 이유가 없다. 너의 그 특별한 밤이 우리 결혼과 사랑을 바꿀 만큼 가치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랬겠지. 너와 내 딸도 행복하길 바란다.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겠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제발 나랑 함께했던 세월은 잊어주길 바란다. 난 이미 잊었으니까. 너 없는 내 새 인생은 이미 시작됐어. 수지는 눈물이 다 말랐다고 생각했지만 편지를 읽고 밤새 통곡하며 몸을 웅크렸다.
상훈과의 만남에 대한 설렘과 기억은 후회와 슬픔으로 희미해졌다. 이제 52세. 홀로 남겨진 그녀는 민준 없는 암울한 미래를 내다보았다. 그녀는 사치스러운 삶을 이기적인 하룻밤 쾌락과 맞바꾸었다. 민준은 에콰도르 베트남로 떠나기 전날 밤, 상훈을 찾아가 대면했었다. 민준은 자신을 수진의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상훈이 아내를 뺏어갔다고 비난했다. 상훈이 설명하려 했지만 민준은 어떤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억눌린 분노와 고통이 눈앞의 남자에게 폭발했다. 대화는 짧았고 민준은 1분도 안 되어 쇠질했대. 바로를 휘둘렀다. 상훈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다. 공항으로 떠나기 전 민준은 경고했다. 충고하겠는데 이 멍청한 자식아, 유부녀랑 자는 건 건강에 해로워. 상훈이 도착했을 때 상훈은 응급실에 실려갔고 경찰에 알렸지만 민준은 이미 과거와 가족의 짐을 벗어던지고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난 뒤였다. 형사들이 민준의 출국을 확인하는 데 2주가 걸렸고 폭행죄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없이는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훈은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몇 주를 보냈고 재건된 무릎으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수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얼굴의 25 바늘 자국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진 유부녀와의 그 운명적인 밤을 영원히 상기시킬 것이다. 그는 남의 아내를 탐하라고 부추긴 두 여자 때문에 자신의 예전 삶이 돌이킬 수 없이 사라졌음을 알았다. 그는 수진, 지은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지은의 남편 태우는 이 일로 이혼 직전까지 갔었다. 하지만 심리 상담을 통해 지은은 자신의 행동을 받아들였고 태우와 미래의 가족에게 충실하기로 맹세했다. 태우는 아내의 헌신과 회개를 확신하기까지 2년을 기다린 후에야 아이를 갖는 것에 동의했다. 민주는 딸을 통한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그 행동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와 애정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상훈의 폭행 소식을 들은 수진과 지은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사건에 대한 책임감과 민준에게 줬던 고통, 그리고 가정 파탄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다. 그것은 그들 행동의 광범위한 결과를 뼈저리게 상기시켜 주었다. 두 사람은 민준이 수진에게 그 하룻밤을 허락했다면 그들의 행복한 삶이 영원했을 거라는 자신들의 순진한 믿음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어리석음이었다. 행복의 흔적은 모두 부서졌고 아버지이자 남편의 상실은 생의 마지막 날까지 안고 가야 할 긴 고통을 남겼다. 우울증과 노화로 힘겨워진 수지는 다른 반려자를 찾지 못했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민준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에 대한 꿈은 먼 기억이 되었다. 특히 민준이 출국하자마자 위자료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녀의 저축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생존을 위해 계속 일해야 할 것이다. 집을 판 후 자면서 우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 되었다. 그리고 30년 넘게 모은 저축 덕분에 나는 현재 새 아파트 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10억 원 75만 달러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 이 상당한 금액은 베트남 다낭에서의 앞으로 30년 동안 안락함과 평화를 보장해준다. 이 나라에서 나는 미국, 한국, 남자의 관대함을 높이 사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운명적인 밤 이후 6개월, 나는 다낭의 미케 해변에 앉아 새 아파트 앞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이혼이 필연적이었음을 깨닫는다. 헤어지고 각자의 길을 가는 건 받아들일 수 있다.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내가 소중히 여겨지지 않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에 머무르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더 이상 내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이다.